어머님, 이제 정말 그만 고생하세요. 매일매일 병원비만 나가고, 경수는 스트레스 받고, 소희도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은주의 손이 천천히 산소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몇 달 못 사실 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시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이 산소줄만 끊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위암 말기 선고를 받은 그날 밤 가족들 사이에 숨겨진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 그리고 병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사랑과 욕심 사이에서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국밥집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의 전통시장은 새벽 5시부터 생동감이 넘칩니다.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와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말순의 국밥집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은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국자를 드는 손에 힘이 빠져 있고 젓가락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순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0에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가 그 시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이 국밥집이 내 삶이었지. 경수 공부시키려고 새벽마다 소똥 냄새 맡으며 국거리 끓이던 게 벌써 언제였을까?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봅니다. 손때 묻은 액자 속에는 어린 경수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수는 고작 5살이었는데 이제는 40이 넘은 중년 남자가 되어 회사 일에 치여 자주 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국거리를 끓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어린 경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뼈다귀를 사다가 우려내고 고춧가루를 직접 빻아 양념을 만들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을 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순은 단 한 번도 성의 없이 음식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물 맛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국밥집 벽면에는 손님들이 써준 감사 인사와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매일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이런 진짜 국밥집 찾기 힘든데 계속 해주세요. 벽에 붙은 손편지들을 읽으며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찾아온 손님의 편지를 볼 때면 말순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문득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녀 소희가 학교 가는 길에 국밥집에 들른 것입니다. 20살 대학생인 소희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 곁을 자주 지켜주는 효녀였습니다. 소희야, 아침은 먹고 다니니? 요즘 너무 말랐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이 최고죠. 친구들도 할머니 국밥 맛있다고 자꾸 오고 싶어 해요. 소희의 말에 말순은 기뻐하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소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잠시나마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할머니의 국밥집을 부끄러워했지만 소희만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손목 많이 아프세요? 아까 국자 드실 때 얼굴 찡그리셨는데요. 소희의 세심한 관찰에 말수는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참고 있었던 아픔을 손녀가 알아챈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다 보니 이런 게 있지. 소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고, 이 애가. 할머니는 튼튼하다고.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기서 모임해도 되지? 그럼 얼마든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끓여 놓을게. 소희가 학교로 향한 후 말수는 홀로 국밥집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손목이 유독 아팠지만 손님들을 위해 참고 견뎌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말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 내어줍니다. 하지만 국자를 들 때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젓가락도 자꾸 떨어뜨려서 손님들 앞에서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말수는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데요. 단골 손님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나이 먹다 보니 이런 게 있죠. 맛은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식욕도 없고 속이 자주 쓰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자 며느리 은주가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손님들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이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이런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은주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하지만 손님들이 나간 뒤 말순과 둘만 있을 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은주의 시선은 은밀하게 국밥집 곳곳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말순이 돈을 넣어두는 서랍장과 벽에 걸린 등기부등본 서류를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손에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은주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은주는 계속해서 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말순의 건강 상태를 떠보려 했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이런 관심이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은주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국밥집 땅은 어머님 명의죠?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혹시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경수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의 질문에 말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국밥집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말수는 홀로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40에 넘게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수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수는 회사 일에 치여 얼굴 보기도 힘들고 며느리 은주는 겉으로만 다정할 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손녀 소희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국밥집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속이 쓰리며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로 때문이겠거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나와 국거리를 끓일 것입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둘러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아들을 키우고 손녀를 사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온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은주가 보인 그 시선들과 질문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순이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후 몸의 이상 신호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고 국거리를 끓이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정말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이 이렇게 차갑다는 것이 소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괜찮다, 소희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말순 자신도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속이 계속 쓰렸으며 무엇보다 국밥 냄새조차 메스꺼웠습니다. 평생 국밥과 함께 살아온 말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국거리를 끓일 때면 구역질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꼭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소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말수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배를 만져보던 의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요? 위쪽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모든 걸 견뎌온 말순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너는 학교 가거라. 할머니 괜찮다. 안 돼요.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소희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소희는 수업을 모두 빼먹고 할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수는 회사 일을 미루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의사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복막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천둥벼락처럼 진료실을 강타했습니다. 경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말수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말순의 담담한 질문에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략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치료하면 좀 더 살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어르신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오히려 고통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스피스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병원 복도에서 경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울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살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하늘이 정해준 일이지. 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말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수는 은주에게 어머니의 병 소식을 전했고 은주는 겉으로는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건가요?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고 싶다. 병원은 너무 차갑고 냄새도 싫어. 맞아요, 어머님. 집이 제일 편하죠. 그런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경제 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은주의 말에 경수는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은주야,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 얘기를 왜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병원비로 돈만 다 나가면 어쩌려고요? 소위 대학 등록금도 있고 우리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은주의 냉정한 말에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서 최근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치료해도 나을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요. 은주의 제안에 경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가 부담 가질 것 없다. 그날 밤 은주는 경수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소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집, 이제 우리 이름으로 돌려야 해. 괜히 시간 끌다가 다른 데 넘어가면 어쩌려고. 아직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 그런 얘기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아?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처리해야 한다고. 나중에 의식 잃으시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아? 언제 하려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땐 늦어.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경수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복잡한 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국밥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로는 더 이상 장사 못 하실 것 같은데, 그 자리 임대료만 해도 월세가 만만치 않잖아. 이 대화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던 소희가 부모님 방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희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소희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는커녕 재산만 생각하는 어머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특히 국밥집을 정리한다는 말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곳은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인데 돈으로만 계산하다니요. 다음 날 말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병실 벽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은 이런 곳에서 보내는구나. 소희는 학교도 빠지고 할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반면 은주는 겉으로는 간병을 도우는 척하면서도 은밀히 말순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경수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말순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국밥 냄새와 함께 살아온 말순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말수는 자신의 작은 국밥집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소희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와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면서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학교는 가야지. 할머니 때문에 내 공부에 지장 주면 안 된다.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은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은주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찾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노려서 말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말순의 침대 옆 서랍을 슬쩍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나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말수는 며느리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였습니다. 한편 소희는 어머니 은주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은주가 할머니의 물건들을 뒤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고 간병인과 이야기할 때도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간병인 분한테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고. 은주의 대답에서 소희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준비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가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은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 소희야, 너는 잠깐 나가 있어라. 어른들 이야기니까. 은주의 말에 소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복도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현실적인 얘기.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국밥집이나 집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경수가 힘들어할 텐데. 그런 걸 왜 미리 걱정하니?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속 절차가 복잡하면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상속받을 생각을 벌써 하고 있구나.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 순간 복도에서 듣고 있던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 소희야? 그냥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소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어머니 은주를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은주가 병실에 올 때마다 할머니가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특히 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소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병실 앞을 지나가다가 은주가 혼자 할머니 병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병인도 없고 할머니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희는 몰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는 할머니가 잠든 사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갑과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소희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가자 은주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 소희야. 깜짝이야. 그냥 어머님 물 좀 가져다 드리려고. 그런데 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뒤진 게 아니라 컵을 찾고 있었어. 은주의 변명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컵은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 물건 뒤진 거 아니에요? 이 애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를 도둑으로 봐?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서랍에서 뭘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컵을 찾았다고 했잖아. 컵은 여기 있는데요? 소희가 탁자 위에 물컵을 가리키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엄마가. 소희가 말하려는 순간 은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소희가 오해를 해서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말순은 며느리와 손녀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괜찮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은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지만 소희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져갔습니다. 소희가 어머니 은주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후 병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소희의 감시하는 눈빛을 의식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소희야, 엄마한테 왜 그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니? 뭔가 오해라도 하는 거야? 경수가 딸의 태도를 지적했지만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행동을 고발하기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고 가족 갈등만 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소희의 대답에 경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딸과 아내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말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가끔 깨어나더라도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계시고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소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반면 은주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의 질문에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가족분들께서 옆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갔고 소희도 아버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혼자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은주가 병실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여러 번 둘러본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순의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기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산소호흡기를 바라봤습니다. 기계의 녹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경수도 힘들어하고 어머님도 고생만 하시고 은주의 손이 천천히 산소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려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양심의 가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산소줄만 살짝 건드리면 모든 게 편해지실 텐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은주의 손가락이 산소줄에 거의 닿을 뻔한 순간 말순이 살짝 눈을 뜨며 미약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재빨리 빼며 자연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깨셨어요?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목 마르시죠? 은주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흐릿한 의식 상태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병실의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은주야, 뭐하고 있었니? 말순의 약한 목소리에 은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상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다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늦은 시간에 다시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마음이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은주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소희야.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냥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어서 잠깐 들렀어. 집에서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소희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당황스러움을 읽어냈습니다.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슨 이상한 표정? 그냥 어머님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하지만 소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산소호흡기 근처에 서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을 텐데 왜 기계 근처에 서 있었을까요? 엄마, 방금 뭐 하고 있었어요? 왜 거기 서 있었어요? 뭘 하긴 뭘 해. 그냥 어머님 상태 보고 있었지. 호흡이 고르신지 확인하고. 산소호흡기 만지셨어요? 소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주는 발끈했습니다. 야,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뭘 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기계 근처에 서 있어서. 소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이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요? 소희야, 너도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할머니와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가 병실에 왔을 때 은주와 소희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분위기가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소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경수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셔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소희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이미 아버지 경수와 어머니 은주가 와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희가 침대 곁으로 달려가자 말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희야, 왔구나.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의사가 소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70대까지 떨어지셨어요. 다행히 당직 간병인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소희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산소호흡기 근처에 서 있던 그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산소호흡기 자체에는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은요? 소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그런 일은 보호자분께서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소희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몰래 당직 간병인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상했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병인은 소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새벽 2시쯤 잠깐 휴게실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요? 네, 하이힐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소리가 할머님 병실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다가 다시 들렸다는 거예요. 간병인의 증언에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이었나요? 2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시에 알람이 울렸으니까 시간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 있었던 시간과 할머니의 상태가 급변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소희는 그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몰래 구입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소희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병원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번개가 창문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간병인은 다른 환자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마치 도둑처럼 주변을 살핀 후 할머니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며 병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그만 고생하세요. 은주는 잠든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매일 병원비만 나가고 경수는 스트레스 받고 소희도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은주의 손이 천천히 산소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몇 달 못 사실 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시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둬. 경수의 외침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보러 온 길에 복도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병실로 온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산소줄 근처에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여기, 왜 이렇게? 아, 당신 지금 뭘 하려던 거야? 내가 분명히 봤어. 경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님 상태 확인하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손이 산소줄로 향하고 있었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수는 분노하며 외쳤지만 곧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내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해야 하지? 어머니도 지켜드려야 하고, 아내도, 딸도. 경수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회사 압박, 가족의 미래.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란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바라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경수야, 너만은 은주 말에 휘둘리지 말아다오. 할머니의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경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문 뒤에 숨어 있던 소희가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와 함께 휴대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몰래 동영상 촬영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산소줄에 손을 뻗는 모습, 아버지가 절망하며 주저앉는 모습,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은주는 경수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며 다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봐. 어머님도 고생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이게 정답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몇 달 더 사신다고 우리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은주의 냉정한 말에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 순간 소희가 문을 벌컥 열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은주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소희야, 너는 어디서?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산소줄 끊으려는 거. 소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녹화했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 내가 뭘 찍었다고? 엄마가 할머니 죽이려던 것, 아빠가 무너지는 것, 할머니가 호소하시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여기에 있어요. 화면 속에는 은주가 산소줄에 손을 뻗는 결정적인 순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소희의 폭로에 병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은주는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희야, 그건 오해야. 엄마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오해요? 이게 오해라고요? 소희는 휴대폰을 은주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은주가 산소줄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할머니 산소줄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 할 거예요? 은주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소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거 지워. 당장 지우라고. 왜요? 진실인데 왜 지워야 해요? 소희의 단호한 태도에 은주는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위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딸에게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경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충격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족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간병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서.
간병인은 경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은주와 소희가 대립하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재빨리 둘러댔지만 간병인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할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병인이 나간 후 소희는 다시 은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병원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소희의 위협에 은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희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영상은 잘못했다고요? 할머니를 죽이려 한 게 그냥 잘못한 거예요? 소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경수는 스트레스 받고, 그게 할머니를 죽일 이유가 돼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은주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져 갔습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내와 딸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주야, 정말로 어머니를 여보, 나만 나쁜 사람이야?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 해봤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은주의 말에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해치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소희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할 거야? 은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야, 그 영상 지워라. 할머니, 왜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렇게 원수가 되면 안 된다. 말순의 말에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해치려 한 며느리까지도 감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엄마가 또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은주도 정신을 차렸을 거야. 말순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은주는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독한 일을 하려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말순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앞으로 할머니 병실에 혼자 오지 마세요. 소희야, 그리고 할머니 치료비나 재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소희의 단호한 조건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병실에 남아 할머니를 지켰고 은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경수는 집에 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행동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말순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고 소희는 더욱 철저하게 할머니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과 충격은 말순의 몸에 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을 지켜본 스트레스로 인해 말순의 상태는 더욱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병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은주는 말순 앞에서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소희는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매서운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경수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말순의 건강은 더욱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소희가 다정하게 물어봐도 말순은 힘겹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끔찍한 갈등을 목격한 충격이 그의 마음과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과 아들이 그 앞에서 무너져버린 모습이 말순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말순의 급속한 악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의 진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어르신을 많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경고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소희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국밥집에 가서 장롱맨 아래 서랍을 열어봐라. 장롱 서랍이요?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다. 그걸 꼭 가져와라. 중요한 거야.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소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다녀올게요. 소희는 할머니의 부탁을 듣고 즉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던 국밥집은 적막했고 먼지가 쌓여 있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지켜온 이곳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니 소희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국밥집 안으로 들어간 소희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침실의 낡은 장롱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소희에게라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말순이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온 적금 통장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손녀에게 남기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소희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소희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미리 써두는 지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라. 할머니는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다. 이 통장들은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너를 위해서 언젠가 내가 힘들 때를 위해서 모아둔 거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때, 그리고 내 아이들을 키울 때까지 이 돈을 소중히 써라. 그리고 이 국밥집도 내가 물려받았으면 한다. 할머니는 내가 언젠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모습을 꿈꿨단다. 너는 할머니와 달리 공부도 많이 했으니 더 좋은 국밥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은주에 대해서는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현실의 무게와 욕심에 눌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약한 순간이 있단다. 너는 그런 어머니를 언젠가는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 경수도 정말 착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효자였고 지금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다만 너무 우유부단하고 약해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릴 뿐이다. 너는 그런 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가족의 중심이 되어주거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할머니의 국밥이 그랬듯이 내가 만드는 음식도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되었으면 한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라. 그것이 할머니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할머니는 죽어서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해라. 그러면 용기가 날 거야. 마지막으로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잖니.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살 거라, 우리 소희야.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와 끝없는 사랑이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편지와 통장들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병원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희의 물음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계시고 혈압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혼자 고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소희는 병실로 뛰어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소희가 오는 것을 보고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써주신 편지. 말수는 소희의 말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침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은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하려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말수는 은주를 바라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은주야. 다 이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어머님, 은주는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촬영한 그 결정적인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정말 지울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 했는데 말수는 소희를 바라보며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워라. 소희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 증거로 남겨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거야. 소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갈등과 원망이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진심으로 약속하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약속해. 맹세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경수도 어머니 곁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회피했던 현실과 마주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네요. 회사 일에만 빠져서 정작 가장 소중한 어머니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약하게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다. 경수야. 너는 착한 아들이다. 다만 조금 우유부단할 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가장답게 가족을 잘 이끌어가거라. 소희도 잘 돌봐주고 이 국밥집도 잘 지켜주거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병실에 모여 말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등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쯤 말순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고맙다. 모두 너희들과 함께 했어서 행복했다. 소희야, 사랑한다. 경수야, 은주야, 모두 사랑한다. 말순의 마지막 말과 함께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목 놓아 울었고 은주와 경수도 모두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참석해 말순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소희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을, 소희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도와 국밥집 일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맛이 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왜 맛이 다를까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소희야, 할머니 말씀 기억나니?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라고 하셨잖아. 너도 계속 하다 보면 할머니 손맛이 날 거야. 소희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새벽부터 국거리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그 국자로 정성껏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이 맛이 맞나요? 소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할머니와 대화하듯 요리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소희의 국밥 솜씨도 점점 늘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국거리를 우려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혼자 오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예전 할머니 때 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레시피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젊은데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내다니.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소희는 뿌듯함과 동시에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국밥집에서 일하다가 문득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고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특히 혼자 오신 할아버지께서 이 맛이 돌아가신 아내 손맛 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희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이 집을 잘 지켜갈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밥을 만들어 갈게요. 그날 저녁 소희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고 할머니의 사랑이 더욱 깊이 전해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와 함께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으니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 국밥집 앞을 지나갈 때면 멀리서나마 소희와 경수의 안부를 살폈고 그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희의 정성 어린 국밥을 먹고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할머니 때처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소희는 하루 일을 마치고 할머니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의 따뜻함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대접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국밥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말순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심과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로 덮어준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죠. 현재 종로의 그 국밥집은 소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